네, 그래서 일단 지금 미루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여기 저자가 또 대응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제 자기자비를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아, 맞죠. 그렇죠. 사실 참 저희가 계속 명상자비 얘기는 뭐 거의 어떤 책이든 상관없이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편적으로 그렇죠. 적용이 될 수 있을 법한. 맞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막 만등같이 느껴지긴 하지만 실제로도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 계속 언급이 되는 것 같고, 사실 HSP들이 조금 나를 비난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어떻게 보면 민감하다 아니다를 나누게 되는 것도 어떤 통계의 표준 분포를 따르게 되잖아요. 사실 뭐 그 가운데 정상 분포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민감하다고 생각하진 않겠죠. 어제 다른 사람들 비슷한 수준이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내가 뭔가 양극단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난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좀 라벨링을 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이런 자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저는 공감이 됐던 게 이제 HSP를 지닌 분들이 죄책감을 상당히 경험할 때가 많고, 그 어떤 상황이 뭔가 잘못 돌아갈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좀 자기한테 이제 귀인을 하기가 쉽죠. 아무래도 상대방을 이제 뭔가 배려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시는 분들이고, 그 뭔가 민폐가 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항상 좀 이렇게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부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내면에 높은 규율이나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자기 비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중으로 힘든 것 같아요. 어떤 자극 때문에도 힘든데, 그 내가 이렇게 거기 위에다 얹어버리는 자기 비판이 그 2차적으로 나한테 더 많은 부담이나 힘듦을 안겨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야말로 정말로 자기 자비나 혹은 그쵸, 자기 친절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한 사람들일 수 있겠다 싶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이런 자비라는 것이 저는 되게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되게 필요한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결국에는 나한테 무자비해지는 게 나 자신으로부터만 오진 않는 것 같거든요. 뭔가 어렸을 때 내가 받아왔던 비난들이 내면화가 되면서 그 목소리를 이제 내가 나한테 계속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결국에는 이제 자기자비 훈련이라는 거는 이 비난의 목소리를 어떻게 보면 응원의 목소리로 바꿔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간단하게 막 문구를 통해서 하는 자비 훈련 같은 걸 생각해 보면 나한테 내가 말을 걸거든요. 여기서 이제 크리스틴 네프라는 맞아요. 이런 자비의 창시자 껴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고통의 보편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모든 사람이 각자의 고통을 갖고 있다. 근데 이게 뭐 남들도 힘든데, 왜 우리나라는 약간 남들도 힘든데 뭐 너만 힘드냐 라고 이게 반대로 그렇죠. 그게 와닿지 않는 거 되게 보통의 보편성이 맞아요. 너무 안 좋게 쓰이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사실은 모두가 힘들다. 너만 힘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외로워하지 마라. 우리 다 같이 이 고통을 이겨나가자. 라는 이런 느낌의 고통의 보편성인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남들한테서 인정을 받으면 좋죠. 너 참 힘들지 라는 게 좋지만,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죠. 왜냐면 저는 이 표현을 좋아하는데, 모두가 각자의 지옥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저는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모두 여력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그런 상황에서는 나 자신을 응원해 줄 수 있는 건 좀 나 자신밖에 없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한테 이런 말을 해주는 거죠. 너 참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까 그 거리두기 하는 것처럼. 맞아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것이 자비 불안이라는 개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 자비를 받는 거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껴요. 이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걸 제일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내가 나한테 자비로워지면 내가 게을러지고 도태될 것 같다라는 불안감. 맞아요. 내담자들께서 많이 하시는 그쵸. 네. 지금도 내가 아직 부족한데 자비로워지기까지 한다? 이러면은 이제 더 뭔가 도태되고 성공을 못할 것 같은 거죠. 근데 사실은 아까 이제 생각하지 않으려면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실은 그렇게 잘 되려면 오히려 나한테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거죠. 더 원활하게 움직이려면. 왜냐면 내가 그 에너지를 충분히 갖고 있어도 힘든데 나는 계속 채찍질을 하고 있으면 훨씬 힘들잖아요. 그렇죠. 고갈돼 버리죠. 그렇죠. 근데
뭔가 우리는 채찍질을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 마치 말을 채찍질하듯이 그러다 이제 죽을 수 있죠. 너무 채찍질을 많이 하면은 자기한테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 때가 있고, 그럴 때 자기 자비가 오히려 인생은 장기전인데 채찍도 물론 필요하지만 장기전에서는 자비가 우선순위를 따지면 먼저 가야 되는 디폴트 값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게 뭐 자비랑은 또 다른 수용장념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 돼버리거든요. 왜냐면 내가 나를 채찍질하고 있는 이상한 모양새가 되는 거죠. 사실 딱 그 장면을 상상해봤을 때 이거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에는 사실 나 자신과의 싸움을 끝내야만이 내가 뭔가 바라는 바대로 좀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자비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자비 불안을 일으키는 게 내가 이제 속된 말로 호구가 될 것 같은 느낌. 뭐 남한테도 자비로워지면은 내가 저 사람이 날 이용해 먹을 것 같고 되게 공격당할 것 같고 뭐 이런 불안감도 있고요. 현실적인 불안이네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일종의 공포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려면 조금씩 그 높은 곳에서 밑에 내려다 봐야 되듯이 이 불안감을 해소하려면 우리가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한테 계속 말을 걸고 너 행복했으면 좋겠어. 자비에 쬐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이런 자비 명상 같은 거 좀 찾아보시고, 전 직접 같이 하긴 하는데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좀 그런 자비 불안이나 좀 고통을 겪는 분들은 좀 직접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비 불안도 일종의 그 공포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속적인 자기 자비를 통해서 그 불안을 완화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종에서 결국에는 약간 좀 전문적인 얘기지만 이 액트나 수용전념 치료나 자비 중심 치료 같은 치료들이 결국에는 제 3세대 지금 치료잖아요. 맞아요. 그 3세대 치료는 인지적인 부분보다는 행동주의적인 부분이 강하다는 게 사실은 이런 부분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생각보다 추상적이지 않고 조금 더 이런 행동주의적인 방식이다. 크리스 네프가 이제 자기 자비의 3요소로 자기 친절, 마음 챙김, 그 다음에 고통의 보편성을 꼽았는데, 자기 친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 또 구체적으로 좀 언급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이 확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자기 자신을 존중하라는 말이 거기 쓰여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자기 자신을 존중하느냐? 결국에는 자기를 남과의 약속을 지키듯이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자기 존중이고, 그게 결국에는 자기 친절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 확 와닿았던 것 같아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어서. 그래서 저도 뭔가 이제 저희가 이제 아침 6시 기상 루틴을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일어나서 이제 선생님도 그렇지만 저도 그날에 이제 투두 리스트를 작성을 보통 하고 하루를 이제 보내면서 그 투두를 하나씩 지어 나가잖아요. 저한테는 그게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투두 리스트를 만들고 그걸 이제 지워 나가는 과정 자체가. 참 오늘 제가 10분을 늦게 일어나가지고 좀 찔리긴 하는데 저는 이게 되게 저도 공감이 가는 게 저는 좀 자신과 약속을 잘 못 지키는 편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자기 비난으로 많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난 나하고 한 약속도 못 지키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도 요즘 이제 투두도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엔 그냥 50%만 넘기면은 오늘 잘했다. 약간 이렇게 좀 널널하게 봐주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상담을 할 때도 이제 예를 들면 뭐 ADHD가 있는 분들이나 좀 이렇게 좀 무기력해서 좀 자기와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분들한테는 예를 들면 뭐 하루에 딱 하나만 정해본다든지 아주 간단한 걸로 아니면은 이제 뭐 일주일에 하나 정도. 그리고 이제 그걸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걸 비난하기보다는 그걸 왜 못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는 좀 그런 접근을 취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아까 심리적인 거리두기 할 때도 상황에 초점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라고 이제 스스로한테 납득이 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감정 조절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찾아보려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일단은 뭐 우울이 좀 깊은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일종의 어떻게 보면 적절한 합리화죠. 적절한 합리화가 정신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우울증이 깊거나 이러신 분들은 이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이제 내부 귀인하면서 자기한테서 이제 문제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독이 되기 때문에 더 의도적으로 내 외부의 어떤 상황들의 그
변수들을 좀 계속 생각해서 이런 변수들이 있었을 때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다라고 자기를 좀 위로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 다음에는 뭔가 좀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걸 생각한다든지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거기에 좀 몰두를 하게 되는 거죠. 이랬어야 되는데 맞아요. 저랬어야 되는데 그러기 쉽죠, 아무래도. 오히려 그럴 때 이제 또 뭔가 한 걸음 물러 떨어져서 내가 그냥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액트에서 말하듯이 인지적 탈융합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냥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자기 생각과 거리를 두는 게 오히려 문제 해결에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읽었나 아마 너무 많은 내용이 나와서 그 일기를 쓰는 게 가장 좋다라는 얘기를 어디서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일기 안에 포함되는 게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그날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어떤 사건들도 있을 거고 내 감정에 대한 것도 있을 거고 근데 그 감정 안에는 긍정적이었던 거, 부정적이었던 거 이런 게 다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게 내가 평소에 부정편파가 큰 분들은 조금 안 좋았던 일만 많이 쓰게 되는데 좀 그것만으로도 사실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은 되게 작은 것도 엄청 부풀려지잖아요. 그렇죠? 되게 막연하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막상 적어보면 별로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었던 건데 맞아요. 라고 좀 해소되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래서 무조건 일기는 너무 막 무기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좀 한번 써보는 게 좋다. 그 중에서도 긍정, 부정을 모두 적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네요. 예를 들면 내가 부정적인 경향이 강하더라도 긍정적인 것만 쓰게 하는 건 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왜냐면 이걸 이제 싸매버리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균형 있게 뭔가 그날 내가 감사한 일 3가지, 뭐 안 좋았던 거 3가지 이런 식으로 조금은 내가 긍정적인 것도 좀 발굴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씨앗을 조금 키우는 연습이 좀 도움이 되겠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HSP를 지니신 분들은 아마 TCI라는 검사의 그 기질 차원을 봤을 때 위험회피도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회피 기질이 만약에 진짜로 높으신 HSP라면 부정적인 쪽으로만 주의가 이제 쏠리기 쉽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이 있어도 그걸 잘 못 보거든요. 기질적으로, 생리적으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그런 기질을 타고난 것을 이제 스스로가 알고 있다면 더 이제 그 긍정적인 거, 감사 얘기가 아니어도 좋고요. 어떤 식으로든 자기한테 좀 도움이 된다거나 유익했거나 뭔가 쓸모가 있었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도 따로 적어 놓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이 결국에는 자기 친절의 방식들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말 사소한 거라도 비타민을 챙긴다든지 아침에. 맞아. 그리고 또 내가 몸이 아프면은 팔다리를 내가 직접 손수 주물러 준다든지 정말 사소한 것들도 되게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비유는 되게 이런 불안감을 가진 분들한테 많이 쓰는 비유인데 이 책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초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인류가 조상이다. 그래서 원시시대에 이런 사냥 같은 것들을 하고 생존을 하려면 되게 이런 감각이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 사회를 이루면서 이 좁은 동굴에서도 안 싸우고 잘 지내야 되니까 감정도 잘 살펴야 됐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의 살아남았기 때문에 맞아요. 생물학적으로도 어쩔 수 없다라는 거를 되게 포기가 아니라 이제 수용하는 것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존력을 이제 높이는 유전자를 물려받은 거네,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근데 너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는 당도 되게 부족해서 우리가 당을 추구하게 됐지만 지금 너무 넘치니까 이제 저처럼 약간 살이 찐다든지 결국 현대 사회에 우리의 유전자가 맞지 않는 것 뿐인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우리가 원시시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잘 적응을 하려고 노력은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맹목적으로 비난한다든지 나를 되게 부족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내향형 HSP를 저자가 어떻게 비유를 하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향형 HSP들은 그 마음속에 어떤 외향형 HSP들은 물이 이제 외부로 자꾸 이렇게 흘러가는 유형이라면 내향형은 이제 그 저수지처럼 큰 어떤 거를 그냥 물을 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가 조금만 오염이 되면 그게 이제 증식이 돼가지고 더 쉽게 그 저수지가 썩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잘 관리해야 된다 약간 그런 뉘앙스의 문구가 어디 있었는데 그 자기 비판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수지에 그 흘러내리는 좀 안 좋은 그 세균 같은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더 그런 자기 비판적인 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음 챙김하면서 잘 알아차리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물이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맞아요. 저도 그 표현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저수지로 다 흘러 들어간다. 내향인 분들은.
그래서 근데 여기서 해법으로 제시해 준 게 약간 저는 일단 외향인이니까 이게 가능한가 싶었는데 마치 내가 외향인인 것처럼 하루 정도 행동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나오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방안에 대해서. 저는 모르겠어요. 자기 옷이 내향형인데 외향형으로 살면은 굉장히 피곤할 수밖에 없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이를 먹고 아무래도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기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외향인의 탈을 써야 될 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를 보면 되게 외향적일 거라고 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냥 제가 그런 페르소나를 이제 갖고 가서 그런 거고, 그런 옷을 쓸 때마다 너무 더 지치고 피곤하고 이건 진짜 나랑 안 맞는 거다. 저는 어디 가서 발표하는 거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기 생긴 대로 사는 게 제일 베스트고, 그래서 저자의 해법 중에 하나는 미니멀리즘이에요. 그래서 내향형 HSP들은 어떤 환경이든 사람과의 관계든 최소한의 정말 중요한 것들만 남기고 자극을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는 게 심리적인 안정감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을 해서, 그 부분은 참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게 외향형 HSP에게도 적용이 가능할까 싶더라고. 저자의 해법은 마치 그 둘을 아우르는 것처럼 약간 기술이 애매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공감이 갔던 부분은 저도 이제 점점 미니멀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가 자꾸 눈에 많이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외향내향 상관없이. 그러니까 계속 이제 좀 정신이 좀먹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정말 드물게 이제 호캉스를 한 번씩 가는데 네. 그게 되게 리프레시 많이 되더라고요. 외향형임에도 불구하고 외향형임에도 불구하고 가면은 되게 내가 이제 정리를 안 해도 되는 침구류들과 또 내가 맨날 보던 이런 쓸데없는 잡동사니가 없는 이 공간이 되게 주는 편안함이 있어서. 그렇네요. 그래서 이게 어떤 활동성이나 어떤 그런 건 좀 별개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서. 그리고 저는 되게 공감이 갔던 부분이 사람을 선택적으로 만나라라는 그 조언이 있었거든요. 외향형 HSP에 대해서. 맞아요. 근데 너무 공감이 갔던 게 제가 지금도 뭐 모임이 많긴 하지만 그죠. 뭐 진짜 정말 많을 때는 뭐 모임이 한 달에 20개씩 있고 그랬었거든요. 네, 정말 많네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네. 뭐 누가 만나자고 하면 다 그냥 나가고 이랬던 시기가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이제 번아웃이 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딱 나온 말이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내 에너지를 뺏는 사람은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조금 이제 구분을 해서 그 만남의 그런 어떤 횟수나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만나는 사람의 종류를 좀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사실은 조금 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그냥 주고받잖아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드니까 내 체력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자원들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점점 뭐 부득이 줄이게 되는 것도 있지만 맞아요. 어쩌면 그 시간에 내가 뭔가 더 큰 에너지와 시간으로 뭔가 다른 유의미한 걸 할 수 있다는 거,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는 되게 적합한 좀 조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렇네요. 외향형 HSP에게도 통용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저도 되게 공감이 되고, 그 나이 먹을수록 확실히 대인관계 폭이 아무래도 좁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자연스럽기도 하지만 그렇게 가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모든 관계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부분들만 좀 잘 챙겨서 가는 것들조차도 이제 체력이나 여러 가지 시간적 여유가 제약이 더 커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수순으로 가게 되는 것 같고 해서 진짜 중요한 부분만 초점 맞추는 게 중요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어쨌건 특히 뭐 제가 HSP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알지 못하겠지만 어쨌건 사람을 만났을 때 에너지를 많이 쓰는 타입이기 때문에 근데 뭐 실제로 어떤 분들은 사실 되게 사람을 정말 만나는 걸 좋아하고 에너지를 얻는 분들도 있겠죠. 맞아요. 진짜 그래서 나의 유형에 따라 행동을 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HSP들은 다른 사람한테 이제 조금 너무 배려를 잘하고 눈치도 빠르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이제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기 위해서라도 저 사람이 나와의 관계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면이 크다고 판단하면 그 관계는 내려놓는 게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뭔가 HSP가 너무 배려를 잘하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또 꼬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충분히 싶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그 부분 제가 메모도 해놨었는데 전자책 읽으면서 그러니까 약간 이럴 때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별로 친하다고 느끼지 않는데 약간 되게 선을 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처신해도 잘못한 것이
나름 친절하고 이제 되게 원만하게 행동을 하려다 보니까 선생님의 디폴트 값이 나온 건데 그 상대방은 또 너무 이제 깊이 친한. 맞아요. 근데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그렇다고 이제 선는 lem노는 행동을 하진 넘진 않죠.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사람의 특성도 있겠지만 맞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내가 원치 않는 관계들이 계속 좀 이어지거나 아니면 그런 제안들이 계속 들어올 수가 있어서 그런 건 확실히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그 애덤 그랜트라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아마 책을 제일 많이 파는 심리학자 중에 한 명일 건데 미국에서 그분이 이제 기브 앤 테이크인가 책 제목이 정확히 더 기버인가요? 맞아요. 더 기버. 아, 맞아요. 그 네. 책에서 이제 기버와 테이커를 나누면서 그 기버가 이제 어떤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최상과 최하를 이제 같이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 최하에 이제 분포하게 되는 기버들은 상대방을 가리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인 어떤 선행을 베푸는 약간 그런 유형이고 최상위권에 있는 이제 기버는 상대방을 보면서 무조건 선의로 처음엔 행동하지만 상대방의 행동이 그 비슷한 선의로 돌아오지 않을 때 그 관계는 이제 손절한다 요즘 말로 그런 식으로 이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최상위에 있을 수 있는 거다라고 표현을 해서 그쵸 그 관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나에게 어떤 관계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거기 들이는 에너지를 조절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죄수의 딜레마도 생각이 나네요. 어쨌건 내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상대방이 거절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이 제일 그런 상황에서 유의미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내가 호의를 베풀었을 때 거절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똑같이 오면 나도 거절을 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면 이제 정말 이게 주고받고가 되는 사람들만 내 주변에 남는 거죠. 그래서 저 그 책을 좀 읽어봐야겠네요, 저도. 네. 이 책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이제 아까 밥 먹으면서 같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개념적인 그 아무래도 엄밀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심리적 거리두기라는 부분이 사실 명상이랑 막 그렇게까지 오버랩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심리적 거리두기는 3인칭 관점으로 나를 약간 거리두고 보는 건데 명상은 꼭 그렇진 않거든요. 명상은 어떻게 보면은 내 감정에 의도적으로 깊이 몰입하는 순간들도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면 생각이 들면서 저자가 얘기하듯이 그 둘을 그렇게까지 이렇게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어지는데 저자는 그 부분을 좀 같이 이렇게 비슷한 개념인 것처럼 설명을 해서 조금 혼동을 주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도 조금 그런 부분을 느낀 게 이 HSP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학술적으로 아주 엄밀하게 뭔가 그런 연구가 쌓여있는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차용해서 뭔가 좀 은유하듯이 이제 유추하는 방법들을 많이 이용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조금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조금 더 그런 원전 그러니까 이제 일레인 아로니슨 맞아요. 뭐 타인보다 민감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읽고 봤으면 좀 더 내가 그런 것들 구분하거나 더 좀 깊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입문서로는 좋지만 뭔가 조금은 깊이 알기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HSP라는 컨셉 자체가 이제 저도 이제 원전을 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마 그 기존의 신경증이나 내향성 같은 컨셉들이랑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그 신경증이나 내향성과 다른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뭔가 이렇게 딱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뭔가가 없다라는 느낌이 있죠. 마치 이제 그 엔젤라 더거스의 그릿 개념이 성실성이라는 컨셉이랑 다른 게 뭐냐라고 이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 느낌도 좀 있어서 이거는 이 저자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원저자, 그러니까 이 개념을 처음 개발하신 분의 그거를 보지 않으면 사실 좀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겠다 싶네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이것이 어떤 진단명이라든지 어떤 완전히 증상으로서 인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일종의 이런 도구로서 어떤 은유로서 좀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좋았던 점은 여기서 이제 확실히 구분하고 있는 건 예민하게 행동하는 것과 예민한 감각을 가진 건 다르다라는 부분이 저는 되게 이 책 안에서는 가장 좋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뭐 예민한 사람 이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뭐 되게 폭력적인 행동을 그러니까 이제 외현화 행동을 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뭐 여기서는 이제 사이코패스라든지 폭력적인 분들 예시로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예민한 행동을 하는 것이고 사실 예민한 감각을 가진 것들이 이제 이런 HSP이다.
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줘서 조금 더 이제 나 자신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예민함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 조금 방어를 해줬지 않았나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HSP들은 그런 행동을 전혀 외부로 나타내지 않고 네. 내면에서만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전혀 예민하다라고 느끼기 어려운 게 HSP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 진짜 그렇겠다 싶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원만하게 잘 네, 지내고, 네, 네. 근데 이제 집에 가면 이제 네, 혼자 있을 때 배터리가 꺼지는. 네, 방전되고 그런 부분들일 수 있겠다. 그 부분 저도 되게 유익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다. 그래서 되게 장단이 조금 뚜렷한 책이었던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비전문가라든지 이 HSP가 궁금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되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려운 부분들을 아주 확실하게 좀 긁어주는 느낌이 있어요. HSP라는 게 뭐고 그게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아주 읽기 쉽거든요. 이 책은 아주 술술 읽히고 쉽게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또 저자가 심리학 전공이죠. 사회심리학 맞아요. 전공자이기 때문에 각 개념들에 대해서 그 연관성이라든지 차이라든지 공통점을 잘 짚어주고 있기 때문에 유익한 부분도 분명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저희가 약간 뭔가 소감처럼 나누긴 했지만 좀 전반적으로는 좀 어떠셨나요? 오늘 대화나 이 책의 내용들. 네, 저는 이 책을 아마 이 개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저는 이런 새로운 개념을 알았다는 것 자체가 이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갖자라는 게 올해의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평소에 저라면 보지 않았을 책이기도 한데 팟캐스트를 계기로 새로운 개념을 알게 됐고, 그리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SNS상에서 이런 초민감자 얘기를 많이 하는지 맥락을 좀 정확히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번 기회에 좀 초미감자 좀 많이들 얘기하시는 것들을 좀 깊게 다뤄본 것 같고, 그래서 뭐 제가 말로도 이제 내담자들이나 다른 분들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냥 이 책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좀 추천을 해드릴 수도 있는 좀 좋은 또 도구를 얻은 것 같아서 맞아요. 또 앞으로 좀 잘 활용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책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